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과 함께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고 의료파업 사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환노위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재발이 된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야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여당이 원내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당권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가능할지, 여야 전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보건복지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원구성 갈등이 해소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그동안 미뤄졌던 국회 의사 일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법 독주대 대여 공세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원구성 갈등은 해소됐지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입법 청문회를 비롯한 야 단독으로 추진한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데다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입법 청문회라든지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것은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약간 우리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행태인데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부 측 인사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고. 여야는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내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려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뽑아 원구성을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에는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박덕흠 의원이 경합에 나서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7월 2일부터 사흘 동안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펼쳐집니다. 첫날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3일에는 경제, 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6월 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5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5일에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거행될 예정이고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9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펼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야당의 입법 의회 독주 비판을, 야당은 해병대원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특검 4국정조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은 정부가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업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실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업무 보고를 보건복지부가 무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비정상적인 청문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해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도 조금 헤아려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저희 여당에게도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4개월째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해요.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증언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나 보상 체계도 갖추는 것. 같은 시각 환노위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 봉투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다시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오늘 입법 공청회를 거친 환노위는 내일 입법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는 전당대회 모두에도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이 본격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경남과 부산 지역을 찾아 도지사와 시장을 만나며 영남권 당심 잡기에 나선 동시에 당대표가 되면 앞서 띄운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데 이어 대구 당협위원회 간담회를 소화하며 대구 경북 당심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보좌진과 당직자와의 소통에 공을 들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은 불발된 상태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지정한 것을 두고 줄 세우기 정치이자 당헌 당규 위반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 대 친한의 격돌 프레임으로 80%에 달하는 당심에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관건이란 해석도 일부 나오는데 당 지도부는 윤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가 다 친윤입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거지요. 친한, 친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계호 의원을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호남의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비교적 개파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도 하셨고 4선 의원이시고 또 이계호 위원장님도 그 직전에 정책위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또 도지사도 하셨고 4선 의원이시고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중앙당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희 부위원장은 위성곤, 이수진 의원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정호, 이모경 의원이 맡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 외엔 적임자가 없다는 연임 찬성론과 중도층을 고려해 다양한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선출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홀로 출마하는 상황은 가정에 불과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은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군불대기에 나선 개헌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개헌이 198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그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관훈 토론에 참여해서요. 이 내가 의장을 맡고 있는 지금이 개헌 적기다. 이 원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대선 전 1년은 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인 2년 동안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지만 개헌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87년이었고요. 당시 만들어진 헌법 단단하고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최근의 정치 또 사회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이나 이 환경 문제 등을 이 헌법에 담아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런 지점을 언급해서 이 개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 내에 개헌 자문위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의 동력을 만들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대통령제 5년 단임제 폐지겠죠. 이 우원식 의장 어제 24일이죠.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4년 중임제로 이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받고요. 과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 제도도 도입하자라고 이 개헌안에 포함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제7공화국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리고 개헌 추진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면에 대통령 임기를 건드리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5년 단임제에서요. 4년 연임제가 되면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개헌에서는요. 기존 대통령, 즉 개헌 때 대통령의 임기는 건드리지 않고 예외로 두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야권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현재 낮은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하면서요.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개헌에 대해서 오늘 찬성의 뜻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맥락이 담겨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지점이 포함된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서는 조건부 찬성 의사도 밝혔던 한동훈 전 위원장조차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대통령 탄핵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본인이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권도 반대의 뜻을 내비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존중을 해준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국회 내에서 여야의 합의만큼이나요. 대통령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야권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우 의장 지난 관훈 토론 때요. 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라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헌 절차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은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농단 때 최서원 씨 사건이 불거지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초반에 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발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를 하면 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찬성 의결이 된다고 끝이 아니라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고요. 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 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현재 보수 여당, 이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10석이 넘는 좌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때문에 이 3분의 2 이상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오는 개헌 때 추가되어야 될 이 헌법의 내용들이겠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자라는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도 동의를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민주당에서 최근에 나오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은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가는 이 원포인트 개헌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그 권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사위 권한을 좀 손봐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타 상임위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권한을 놓고 좀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법사위가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또 계류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 상원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이 방송 3법을 처리하면서요. 이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처리하겠다면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손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사 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이 숙려 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반발을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미 과방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것을 법사위에서 그 절차를 이유로 다시 소급해 멈춰 세우는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사위원장 또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 회의 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을 하자 앞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모두 증인으로 의결을 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더 나아가서요.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뒤늦게 위증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에게만 있었던 기존의 고발 권한을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석 다수를 확보한 만큼 관례보다는 국회법을 기준 삼아서 이 여야의 대립을 풀어나가고요.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 법사위의 권한은 줄이되 국회 전체의 권한은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심도 깊은 이야기로 잘 전해주셨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범 김구 선생의 7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며 그 기반에 김구 선생의 업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이전에 반대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해당 법안을 과방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 법사위 소위 심사가 필요한데도 야당이 이를 무시하고 대체 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핵무장론에 대해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라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초 발의 예정인 검찰개혁 4법은 검사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수사권 이관, 기소 배심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빈틈없는 법제화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6일 강하랑이 전해지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핵무장론 대 실현 불가능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 74주년이었죠. 정치권에선 남북관계와 관련해 온도 차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자체 핵무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권 주자가 쏘아올린 핵무장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 의원의 핵무장론에 동조하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나경원 후보의 그 핵무장론은 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외교적 국제적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다른 후보들도 잇따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계를 지적했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제사회 제재와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입니다. 핵방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사실상 이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걱정을 끼치거나 그런 위협을 하는 게 온당하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여권에서 불거져 나온 핵무장론에 대해서 애둘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제는 분노를 걷고 남북이 화해 손짓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지금은 핵무장을 거론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핵무장론에 다시 불을 지피며 남북관계 화두를 던진 여권.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러닝메이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가운데 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선 김민전, 박정훈, 이뉴한,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하고요. 원외에서는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과 함은경 마포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와 김영대 강남구 의회 의장이 이렇게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4명 중에 1명은 여성 몫으로 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르면 4위 득표자 내에서 여성 몫의 당선인이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에 여성 후보 중에 최다 득표자가 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민정 의원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명만에 뽑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도 11명의 후보들이 몰렸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열띤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짝을 지은 러닝메이트 방식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례가 없는 형태, 다만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면 당의 안정적인 지도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런닝메이트라는 생각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과 박정훈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 혁신위원장 출신인 인유한 의원과 박진호 경기 김포 당협위원장도 원희룡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정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원 전 장관 측 모두에게 최고위원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특정 후보님과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래진 씨의 걱정입니다. 제가 특정 캠프에 가서 상대 캠프가 이기게 되면 이 이슈가 묻히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그렇군요. 제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원외 인사인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를 통해 당내 세력 따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반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없이 대표 경선을 치르게 된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러닝메이트 구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러닝메이트 방식이 당원 당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며 전당대회 열기를 더해가는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주인공들은 누가 될지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처음이신데요. 예, 잘 원외 인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인데 예. 원래 이게 정책위 부의장 몫은 원외 인사가 맡는 게 관례인가요? 대부분이 원외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당직을 맡고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당직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경선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었고, 네, 도전했는데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해 나눠보실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뵀었기 때문에. 네. 오늘 합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야당은 밀어붙이고 여당은 퇴장을 하는 모습이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강행 처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휘관이 없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행을 빚고 있는 현재 이제 국회 상황. 정상화를 위해서 좀 과연 어떤 게 가장 이제 좀 절실하게 필요할지 두 분의 생각은 이제 처음 이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의석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네. 수의 논리로 이제 밀어붙이는 야당과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여당의 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상대당이 예를 들자면 국회에 다시 들어오거나 또는 원 구성을 할 때 명분을 주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출구를 주거나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동물국회라 그래가지고 몸싸움이 있던 그 시절에도 나름대로 신사도 내지는 어떤 그 일련의 묵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습 같은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국회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고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이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원내대표로 복귀하라고 지금 네. 한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요식 절차라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원내대표를 선택할 생각이 없지만 네. 결국은 이제 그 원내대표가 지금 많이 그 뭐랄까 스타일이 구겼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생은 산적한데 여당으로서는 수의 논리로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그 여론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딜레마가 뭐냐면은 정쟁을 하면 대중들이 주목하는데요.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슈를 가져가면 또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으려면 정치적인 그런 논쟁에 자신이 발을 디뎌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네.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뭐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시죠.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네. 극복이 안 되는 지금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씩만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오만하죠.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수에 그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함의가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색이 책임 여당인데 책임 여당의 어떤 책임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숫자가 부족해도 여당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보면은 그 정쟁에 같이 발을 들여서 지금 똑같이 소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또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에 이제 그 출석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여당이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이제 약간 그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상임위 이제 그 등장을 했고 국회가 이제 뭐 정상화로 이제 첫 발을 디뎠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또 이제 바로 파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게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해서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민주당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의회는 그 합의형 의회로 그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점점 다수결 의회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내놓는 안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할 수는 있죠. 근데 반대하고 있다면 중재안을 갖고 와라.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뭔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독소조항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막판에 그럼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중재안으로서 통과시키자 해서 국민들 앞에 합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상병 특검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뭔가 그 제3자에 의한 그 특검 추천을 통해서 뭔가 중재안을 내놓은 것처럼 그런 식의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모습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거부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의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어차피 거부할 거라고 어차피 재결 요구를 할 거라고 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거부를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재안을 놓고 토론하고 싸우고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행으로 가는 거는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원내로 이제 대표로 복귀로 그 직을 돌아온다고 해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22대 국회는 계속 이런 현재의 이런 파행적인 모습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경호 의원님이 그래도 선수가 있으시고 정치 경험이 높으시니까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런 거라도 먼저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주시면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국회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싸울 건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사실 그런 것도 안 하겠다고 들어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 복귀는 환영하나 복귀하러 왔으면 뭔가 그들이 그 국민의힘이 좀 불편해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냥 퇴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던 거 이것부터 또 통과를 시킵시다. 라는 제안을 먼저 한다면 민주당이 머쓱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국회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현재 답답한 상황이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게 퇴장하는 모습은 결코 이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 의원님이 원내 대표시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어떤 전략, 좀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제 가정법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진작에 들어갔을 거고요. 민생 때문에 들어간다 하고선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부터 7개 계속해서 지금 뭐 초선도 그렇고 네.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의료도 그렇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중대 재해와 관련한 지금 그런 이슈들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 갖고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소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왜냐하면은 물론 요번에 그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의 그런 어떤 그 논쟁은 실제로 간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간사 선임도 안 하고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실제로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에서도 사실 국민이 공분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몇 가지 오만한 포인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그런 위원회에서 좀 더 그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네.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명분이라든가 민주당의 입지가 훨씬 셀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하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데 숫자적인 열세와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같이 싸우고 있고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250보 소백보라는 소리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상임위원회 곳곳에 설정 보셨을 텐데 간단히 어떻게 보셨는지 느낌 듣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당 이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주하는 민주당 이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사위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죠. 물론 그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마치 희화화시키고 비아냥거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이
태도가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민주당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네. 예, 그 겸손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여러 번 6번째인가요? 오늘은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핵무장론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 핵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팎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약간의 이제 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무책임이란 주장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독자 핵무장론 필요성과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치인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자라든지 또 정책 결정자와 긴밀한 조율 속에 국가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당대표가 된다면 핵무장론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권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 지원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보수 정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주장하는 거라면 핵무장 아니라 더한 거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할 이슈인가? 제가 볼 때는 저런 개인적인 정치인들이 저런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지금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나토식의 핵 공유로 가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독자적 핵무장은 지금 이 단계에서 하기도 어렵거니와 당대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핵 배치가 핵 공유의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그 최대의 그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전술핵 배치가 핵무장론으로 갈 수 있는 아니요. 핵무장은 우리 스스로가 핵 보유를 해가지고 5대 핵 보유국 외에 우리도 북한처럼 불법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NPT에 가입을 한 상황에서 지금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거는 미국이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유럽의 나토의 핵 공유라는 거는 미국의 핵무기를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터키, 그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데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나 핵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핵 공유 정책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투발 수단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의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핵과 관련한 공약, 그러니까 비핵 공약을 지키고 방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핵 공유 정책을 하고 핵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를 미국이 재배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도 핵이 있지만 독자 핵무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전혀 거죠.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지 NPT 가입국인데 독자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은 우파 정치인 중에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걸 책임 있는 당의 그 어떤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이 당론으로 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필요성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 세력에서 핵무장론을 뭐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안보 전략으로 내세울 수는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당권 주자가 그것을 사실 초반 아닙니까? 극초반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내세울 아젠다가 핵무장론이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직전 지도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비대위로 넘어간 뒤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결과가 이유가
핵무장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네. 그거에 대한 판단과 반성이 나와야 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같이 함께 정치를 못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핵무장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나경원 후보가 그런 핵무장론을 이야기했을까? 아무래도 초반 판세에 본인이 친윤으로서의 뭔가 그것 스탠스도 거부했고 네. 그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처음부터 그 최상병 특검 중재안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슈를 주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뭔가 좀 본인만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나온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글쎄요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매우 미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핵무장론을 띄운 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현재 국민의힘 전대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쵸. 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당원이 국민의힘이 한 80만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전히 그 TK 지역에 40%가 넘는 당원이 있는데 네. 지금 여전히 전대 룰을 보면은 당원 대 민심의 비율이 8대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결국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북한의 이러한 그 풍선 도발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북한과 관련해서 국민의 우려와 반감도 높고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그거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해 넣었던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 당심을 잡기 위한 카드다. 네, 네. 보수 지지층.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전대가 이제 4파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그 앞으로 한 달 정도 후기 때문에 많은 또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선까지 갈 것이냐, 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끝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의 한 달은 뭐 다른 나라 정치의 거의 1년에 가깝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를 사람들이 이제 제도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학술적으로 이 콩도르세 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 붙었을 때 무조건 지는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그런 제도가 결선 투표 제도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1대1로 했을 때 다 이기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를 콩도르세 승자라고 하는데요. 콩도르세 승자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제도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1987년에 그 노태우 후보 같은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제도지 뭔가 2, 3등이 합쳐서 1등을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설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1대1 구도로 갔을 때 뭔가 합쳐져서 진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쨌든 뭐 1차로 끝나든 2차로 가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유력하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 우상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대선에 그 민주당이 위협적이다. 그건 이제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론을 들고 나온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 제3자 특검 추천론을 이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결선이 뭐 그 관련한 이제 전망과 함께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우상호 전 의원은 그 민주당의 그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 부의장도 굉장히 객관적이신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뭐 한나땡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전체 구도로 볼 때 그렇게 일방적인 독주가 결코 선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수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최혜병 특검을 할 수 있다. 제3자 특검을 통해서 그 제안을 한 거는 당권에 머무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권을 넘어서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땡입니까? 아니면 뭐 위협적이고 긴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땐 저는 한나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뭔가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목적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민심을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다룬 국회 그 파행 상태 네.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저는 영순위가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풀어가야 다른 문제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고 이거를 중재안을 갖고 와야 민주당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대신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합리적인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를 알고 그 제시안을 먼저 이렇게 던졌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도 뭔가 그런 민심에 좀 부합하는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민주당도 당연히 긴장을 해야죠. 전국의 키를 쥐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을 풀 의지가 있어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코 민주당의 한나땡이 아니고 그럼요. 예. 긴장의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는 달리 그 이재명 이제는 전 대표인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약간 독자적인 그런 출마 분위기가 아직도 이제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그 전대 분위기 좀 민주당 안에서는 뭐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고위원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점점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찬양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네. 일부 당원들이 지금 매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찾아야 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할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당대표 선거를 같이 할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나와서 혼자 뭔가 그냥 추대 속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일극 체제가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더라도 끝까지 뭔가 그 경주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2002년에 그 정동영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당시 2002년 그 국민참여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대세론이었던 이인재 후보가 갑자기 중후반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맥이 쫙 빠진 경선을 유일하게 완주를 해줬던 게 정동영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차기 민주당 후보로서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후보라 하더라도 네. 민주당의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그런 차기를 노리는 도전의식을 갖고 뭔가 이 경쟁, 우리도 좀 전당대회를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는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의 전대 분위기. 예. 제가 성 부의장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바로 그 2002년의 노무현 돌풍이에요. 2002년의 노무현 돌풍이 일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가 1등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조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경선에서 그 특유의 연설이라든지 호소력과 그 소구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그 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동영 의원의 당시 그 후보의 페이스 메이킹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1등이 아니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더 변수가 됐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그 소위 군사 권위주의 시대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냥 거수기로 대통령 뽑듯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장면을 왜 민주당이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페이스메이커를 찾는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흥행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당대표가 나중에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물론 그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겠으나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심지어는 총선에도 보면은 중도 무당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변수가 되는데 국회의원은 이미 170여 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런 당이 대통령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뽑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제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두 분 한 20초, 30초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건데 국민의힘은 좀 그 현직에 있는 그 의원 중에서는 좀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원외 인사 이제 포함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이제 출마하는 분위기. 왜 전체적으로 좀 최고위원이 좀 그 인기가 없는 것인지 체급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것을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는 그 시스템도 그렇거니와 네. 그 러닝메이트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의 최고위원으로서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친윤그룹이라는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 4등으로 여론이 나와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쉽게 가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돼가지고 최고위원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까지 최근에 러닝메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일극체제 이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역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이 너무 뚜렷하죠. 단일 대우로 그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에는 적절하겠으나 뭔가 외연 확장, 중도층에 어필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 민주당 기조가 몽골 기병처럼 속도를 내겠다는데 전쟁을 치려면 기병도 필요하지만 궁병, 보병, 창병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성의 부족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